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성벽으로 지칭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성벽. 빙고. 이번 주에 대해서는 암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면역입니다. 면역. 근데 이제 면역에 대한 오해도 많고 또 면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학교 다닐 때 한 번쯤 들어봤던 그런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암을 극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면역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암 환자들은 어떻게 하면 면역을 높일 수 있을까요? 면역이 도대체 뭔가? 이거부터 좀 알아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암 환자 면역력을 높이는 법. 오늘은 면역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면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면역이 마치 성벽 같은 거다. 뭔가를 딱 막아주는 거다. 두 번째는 면역이 경찰이다, 경찰. 그런데 어쩌다 경찰? 그러니까 그냥 본투비 경찰. 태어날 때부터 그냥 아예 경찰로 타고난 애들도 있고 시험을 봐가지고 좀 자격을 갖춘 그런 경찰도 있습니다. 우리 면역을 크게 보면 성벽과 경찰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경찰은 또 다시 본투비 경찰, 태어날 때부터 그냥 경찰, 그리고 시험을 봐가지고 경찰이 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면역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면역은 성벽이다, 성벽. 우리 몸을 지키려면, 한 도시를 지키려면 벽이 튼튼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을 지키려면 성벽이 튼튼해야 됩니다. 면역이 성벽이다.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성벽으로 지칭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성벽. 피부. 빙고. 예습을 하셨나 봅니다. 첫 번째 면역은 피부입니다. 피부. 피부가 굉장히 거칠고 상처가 잘 난다. 그러면 면역이 약한 겁니다. 우리가 면역에 좋다는 뭐 홍삼, 뭐 또 마늘, 뭐 이런 거 막 먹고 이런 거 좋은데 기본적으로는 피부가 아주 튼튼해야 돼요. 저는 피부가 상당히 튼튼한 편입니다. 약간 색깔이 좀 진해서 그렇지 피부는 아주 튼튼합니다. 근데 피부가 튼튼한 거 이거 하고 이거는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만 안 씻어도 때가 잘 껴요. 그러니까 이게 밀면 때가 엄청 많이 나와. 이게 아마 피부 세포들이 빨리빨리 탈락하는 거하고 약간 제가 땀이 약간 끈적한가 봐요. 그래서 피부를 이렇게 빡빡 씻어도 별로 피부가 상처 나는 법이 잘 없어요. 자, 첫 번째 면역은 피부입니다. 피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부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 화이트닝 이런 거는 뭐 면역하고 관계 없겠지만 피부가 아주 튼튼하게 유지되는 것은 면역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자외선 차단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셨죠? OECD에서 제일 암이 많은 나라 어디였죠? 호주예요, 호주. 호주가 OECD 국가 중에서 500명이 넘습니다. 10만 명당 500명. 우리나라는 300명이 안 되는데, 호주는 5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제 이거는 뭐 정확하게 제가 다 뒷조사를 해본 건 아닙니다만, 호주는 굉장히 태양빛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피부하고 관련된 암들이 더 많지 않을까, 태양하고 관계된 암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하는 거, 그리고 적당하게 보습을 잘 해주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부는 뭐 피부샵, 뭐 피부과 이런 데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 면역하고 엄청 관계가 많습니다. 피부랑 장은 원래 처음부터 이제 같은 곳에서 기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부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 그게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도 장 면역도 엄청 중요한데 이건 나중에 따로 하도 많아가지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도 피부가 나빠집니다. 인상 쓰고 다니는 거. 그런 거 굉장히 이 피부 건강에 나쁘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죠. 평소에 미소 짓는 것도 있고, 엄청 기분이 좋아서 막 깔깔대고 웃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핑크 러브 하트가 나오는 그런 얼굴도 있죠. 그리고 때로는 슬플 때 진짜 슬퍼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슬픈 거를 자꾸 이렇게 억제하려고, 피하려고 막 울음을 참는다든지, 막 슬픈 거를 뭐 다른 걸로 막 술로 대체한다든지, 이런 거 다 좋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감정이 있는 그대로, 감정 그 자체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어떤 감정이라도. 심지어는 슬픔뿐만 아니라 분노도 죄가 없어요. 다만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 문제죠. 예, 우리가 지혜롭게 그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은 배워야 되겠지만 분노 자체를 우리가 나쁜 것으로 그렇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늘 약간 센스 있는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아주 중요합니다. 설사 여러분이 암이 걸리셨다 하더라도 자기의 다가오는 그런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그 감정 밑에 자기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피부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것은 어떤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로 과도한 스트레스가 되는 거거든요. 모든 감정은 죄가 없다. 다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문제가 될 뿐입니다. 두 번째 성벽이 호흡기 점막입니다. 요새 코로나 사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 호흡기 질환이 훨씬 더 많아졌죠. 원래 보니까 막 독감도 세지만 독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감기 같은데도 엄청 그 고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바이러스들이 서로 이제 계속 변이를 일으키면서 점점 더 독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호흡기 점막도 피부나 똑같아요. 호흡기에 있는 피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흡기 점막을 튼튼하게 관리하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그 면역입니다. 그러니까 호흡기 점막도 면역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호흡기 점막을 튼튼하게 관리하려면 특히 요새 겨울철 같으면 가습을 잘 해주셔야 되겠죠. 이것도 또 장면역이 중요합니다. 호흡기 점막에도. 그 다음에 영양제로는 뭐 아세틸시스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점막에 좀 도움을 주는 그런 그 영양 보조제죠. 글루타민 같은 것도 좀 점막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아미노산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장점막인데요. 이 장점막은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다 얘기는 따로 나중에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장점막은 장은 소화기관만이 아닙니다. 장점막은 그 자체가 그 면역기관이기도 하고, 두 번째 여기에서 들어오는 이 장 틈 사이로 들어오는 이런 그 나쁜 세균들이 만들어낸 독소라든지 소화가 덜 된 단백질이 이렇게 혈관 안으로 들어와서 이게 굉장히 강력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그것이 피부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 그것이 또 뇌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상당히 많은 그 우울증, 그리고 주의력 결핍 장애, 그 다음에 틱 같은 뭐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장하고 관계가 있을까 싶은 것들이 엄청나게 장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이런 걸 이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죠. 장 틈 사이가 원래는 따닥따닥 붙어서 이렇게 이물질이 침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면서 우리 그 장이 파괴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신적인 문제, 특별히 이렇게 뇌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이 장누수 때문에 실제로 비만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이런 장누수를 일으키는 원인이 우리 이런 정제탄수화물, 흰쌀밥, 밀가루, 달달한 그 설탕, 튀긴 음식들 이런 것들이 다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면역은 곧 성벽이다. 이 테오도시우스 성벽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성벽이라고 알려져 있었죠.
자, 이 몇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면역은 우리 몸도 아까 봤듯이 피부, 호흡기 점막, 장 점막 이런 겹겹이 이 면역이 이렇게 그 성벽처럼 싸고 있는데 그 성벽을 뚫고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물론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것들도 되지만 그런 것들은 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암은 이 안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성벽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일단 암이 한번 생기고 나면 성벽이 별로 큰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라든지 세균과 같은 그런 감염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또 장누수 증후군 같은 것들은 처음부터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지 일단 들어와서 암이 되어버리면 이 성벽이 별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면역은 경찰이라는 거예요. 면역이 경찰이긴 한데 경찰도 종류가 두 개예요. 본투비 경찰.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아예 경찰로 타고났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봐가지고 들어오는 경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투비 경찰을 이제 다른 말로 선천 면역. 태어날 때부터 있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 본 경찰을 이제 후천 면역이라고 합니다. 자, 본투비 경찰하고 시험 본 경찰하고 어느 쪽이 더 힘이 셀까요? 자, 본투비 경찰은 굉장히 빨라요. 마동석 엄청 빠르죠. 근데 혼자 놀잖아. 그래가 물론 혼자서도 다 하긴 하더라마는 엄청 빠른데 비해서 실제로 효과는 강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시험 본 경찰들이 훨씬 더 강력해요. 다만 이 사람들은 타고난 게 아니라서 약간 트레이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느려요, 이 사람들이. 자, 요런 이제 경찰 그 특공대 이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훈련을 받죠. 마찬가지로 시험 본 경찰, 후천 면역은 저기 이렇게 다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자, 우리 제일 대표적인 면역 세포들이 백혈구인데 이 백혈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혈액 안에 보면 이런 빨간 것들 요거는 이제 적혈구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백혈구인데 백혈구 안에도 이 염색을 해보면 염색 결과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색깔이 좀 다양하게 나타나요. 우리 이제 혈액을 뽑아가지고 원심 분리를 하면 절반 이상이 거의 물입니다, 물. 그리고 요 물 안에는 뭐 혈장이라고 하는데 혈장에는 물이 92%고 나머지가 뭐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우리 알부민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다 혈장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마한 틈이 하나 있고 그리고 요 조그만하게 틈이 보이는 거 요거는 한 10%도 안 됩니다. 이제 백혈구하고 혈소판들이 모여 있는데 그 다음에 이만큼이 이제 적혈구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다 적혈구예요. 요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요 백혈구가 우리 몸에서는 면역세포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이 적혈구는 우리 몸에서 숫자가 제일 많은 세포입니다. 한 25조 개 정도 되고요. 우리 몸 세포 전체를 뭐 한 50조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40조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40조든 50조든 간에 이 적혈구가 절반 이상 차지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관심이 있는 게 면역 때문에 이 백혈구들을 보려고 하는 거죠. 자, 이 그 백혈구들은 이렇게 좀 나눕니다. 우리가 조혈모세포라고 해서 제일 뿌리가 되는 엄마 세포가 있어요. 거기서 분화합니다.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백혈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골수에서 나오는 거, 하나는 림프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골수, 림프. 지금 이걸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가 혈액암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고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면역 세포들이 대부분 이제 혈액 내에 있는 세포들이기 때문에 그 혈액암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갈 거예요. 자, 골수에서 문제가 돼서, 그러니까 대부분 백혈구들은 다 골수에서 만들어지니까요. 이 골수에서 문제가 되는 백혈병이 있고,
림프에서 문제가 되는 백혈병이 따로 있습니다. 급성으로 림프에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백혈병들은 주로 아이들, 소아에서 많이 생기죠. 근데 이제 골수에서 생기는 거는 좀 나이가 들어서 생기기도 하고, 또 급성으로 또 생기는 그 골수계 혈액암들은 대체로 나이가 우리 다른 암하고 똑같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서 50대, 60대 이렇게 지나가면서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백혈병 그러면 자꾸 아이들만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백혈병 충분히 걸릴 수 있고요. 이 백혈병 부분은 이제 다음번에 다시 따로 그 시간을 잡아서 말씀드릴 텐데, 조금 젊을 때, 중년에 또는 노후에 이렇게 걸리는 것들이 다 좀 달라요. 그래서 백혈병에 대해서 나이가 들은 사람들이 왜 백혈병 걸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도 많이 걸려요. 자, 일단 이 골수에서 만들어진 애들이 다 선천면역, 본투비 경찰이라는 거죠. 거기서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게 적혈구, 그 다음에 혈소판. 혈소판은 중간에 뭐 굉장히 엄청나게 큰 세포가 하나 있습니다. 얘들이 이제 파편처럼 나눠지면서 혈소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만세포라는 게 있고, 요거는 지금 알러지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 오늘 별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게 요 과립구입니다. 과립구. 콜로니 포밍 유니트라고 하고, 요것은 염색을 해보니까 그 안에 조그만하게 뭐 과립 같은 거, 우리 그 사탕 같은 데도 보면 안에 뭐가 들어서 톡톡 터지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과립이라고 하는데, 그런 과립처럼 생긴 조그마한 땡땡땡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세포를 이제 과립구라고 하고요. 실제로 요게 그 혈액에서 보면 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과립구가 나오면 안 됩니다. 과립구는 아직까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세포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나오면 안 되고 얘들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혈액 검사를 했는데 이런 게 나왔다. 과립구가 나왔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면 저기 백혈병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한 세포들이 나오면 안 돼요. 다 성숙해가지고 내보내야 됩니다. 또 적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혈구도 다 성숙하면 크기가 좀 작아져서 나와야 돼요. 적혈구가 덩치가 엄청 커. 그러면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혈액암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그 호염기구, 호중구, 호상구, 요거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거고, 단핵구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핵들이 여러 개로 좀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 단핵구는 핵이 하나예요. 여기서 배식세포, 그 다음에 수지상세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 수지상세포는 마치 그 첩자 비슷한 거죠. 저놈이 나쁜 놈이에요 하고 딱 알려주는 거 이제 수지상세포가 많이 하는 거고, 큰 포식세포는 그 저기 아까 마동석처럼 가가지고 그냥 때려 패가지고 그 나쁜 놈들 다 때려잡는 그런 게 이제 대식세포, 지금 우리말로 하니까 큰 포식세포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림프에서 이제 발생되는 세포들이 있는데, 자연살상세포, 요거를 내추럴 킬러 셀이라 그래서 NK 셀이라고 합니다. 병원 가서 이렇게 뭐 면역에 관련해서 검사를 해보면 우리가 이런 것도 검사를 하지만 NK 셀 검사하는 데도 있어요. 그 NK 세포가 얼만큼 많은가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 면역이 괜찮구나, 이 사람 면역이 너무 떨어졌구나,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100% 일치하진 않아요. 요거 NK 세포를 보는 것도 무조건 높으면 다 좋더라, 낮으면 다 나쁘더라, 이렇게만 할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은 림프구가 이렇게 또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T 림프구, 요거는 흉선에서 만들어집니다. 흉선에서. 그 다음에 B 림프구 있는데, 요거 B 림프구는 항체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공격하는 그런 그 세포들이 B 림프구. 요것들은 다 합해 가지고 전부 다 후천 면역입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좀 받아야 되는 거죠, 얘들은. 얘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면역 세포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그 저기 혈액 검사하면 백혈구 분획 검사라고 있습니다. 백혈구가 총 몇 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백혈구 안에 요런 놈들이 몇 개 있더라 이렇게 나누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잘 보시고 혈액 검사했는데 이 결과가 뭔 말 하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물론 이제 의사 선생님 설명해 줄 수도 있지만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못 해주는 분도 있으니까. 자, 요 중성구는 특징이 대체로 미생물,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이런 것들을 직접 잡아먹어요. 직접 잡아먹는 게 요게 그 중성구고, 또 그 다음에 여기 단핵구, 요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잡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비율이 제일 많아요.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합니다. 한 5, 6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이 여기 림프구, 한 2, 30% 정도 돼요. 림프구는 좀 작아요, 크기가.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호산구, 그 다음에 여기 단핵구, 이런 것들은 뭐 한 3%, 4%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일 적은 것이 호염기구입니다. 호염기구. 그 다음에 호산구는 주로 뭐하고 관련이 많냐? 알레르기. 예? 천식이나 알레르기. 그 다음에 기생충하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호산구가 한 10%가 넘었다. 5%, 10%막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원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알레르기가 악화됐구나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기생충 감염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저기 혈액 검사했는데 호상구가 막 상당히 높아. 4%가 훨씬 넘어요. 그러면은 빨리 가가지고 그 구충제 온 가족이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호염기구는 이제 히스타민, 요 가려움증 일으키는 염증에 그 반응하는 요 히스타민하고 관계되고, 요 림프구는 또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림프구는 T세포하고 B세포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단핵구는 아까 대식세포 막 이런 거라 그랬죠. 막 가서 잡아먹는 거. 말 그대로 이름만 해도 약간 잘 잡아먹을 것 같긴 하죠. 자, 요거를 실제 이제 혈액 검사해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 보세요. 적혈구가 제일 많죠? 예, 이런 백혈구 숫자 다 합한 것보다 거의 10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딱 혈액 검사해서 쫙 펴봤는데 이 적혈구에 비해 가지고 이런 백혈구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진짜 백혈병하고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 조금씩 있는데 뭐 하나가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뭐 단핵세포가 너무 많아. 요런 애들은 비율이 일정하게 좀 정해져 있는데 너무 얘들만 많아. 그리고 뭐 호중구만 너무 많아. 그런 것도 문제가 돼요. 하나만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혈구와의 비율이 중요하고 다양성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크기가 또 너무 커도 안 됩니다.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아도 이 지금 면역이 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혈액에서 그 면역이 떨어졌다고 확인이 되면 이게 자꾸 그 백혈병 쪽으로 가게 될 혈액암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많죠. 요거는 백혈구 정상 수치가 보통 한 4천에서 10,000 이렇게 봅니다. 그럼 10,000 넘으면 어떻게 되냐? 10,000 넘으면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급성염증. 만성염증은 이렇게 백혈구 수치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급성염증은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4,000 밑으로 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3,500, 뭐 3,700 이런 게 아니라 2,000 이하, 1,000 이하 막 이렇게 떨어지기도 해요. 그런 경우는 확실히 문제가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4,000이면 괜찮고 3,950이면 나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번만 딱 계산해 가지고 그러면 내가 3,900이니까 면역이 떨어졌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한 번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다른 증상이 있는 거를 감안해 가지고 요거를 해석을 해야 되고요. 이럴 수는 있습니다. 지금 쟀는데 3,900이었는데 몇 달 있다가 재보니까 뭐 3,000이야. 그 다음에 또 재보니까 뭐 2,000이야. 자꾸 이렇게 뚝뚝 떨어진다.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실제로 그 백혈구를 만든 데가 어디라 그랬죠? 골수. 골수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아까 호중구가 한 5, 60% 된다고 그랬죠? 실제 호중구가 만약에 90% 이상 많아졌다. 그러면은 급성염증이 있는 겁니다. 림프구가 한 2, 30% 된다고 했는데 아이들은 림프구가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아주 어릴 때는 림프구가 호중구보다 더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 검사 결과를 가지고 림프구가 40%가 넘는다. 문제 안 됩니다. 대부분. 단핵구가 그 다음이고 호산구, 호염기구가
제일 작죠. 요게 우리 그 몸에 있는 백혈구들 대표적인 면역 세포들이죠. 자, 요게 골수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림프 이 백혈구 중에서 이제 이 림프에서 트레이닝을 받는 애들이 있고 또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아예 선천적으로 경찰로 타고난 아이들도 또 따로 있습니다. 자, 비정상 백혈구를 한번 보세요. 저기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이건 조금 그 나이 드신 분이겠죠? 세포 획이 너무 크죠. 덩치도 크고 똑같은 애들이 너무 많아. 이러면은 이제 이거는 백혈병이 되는 거죠. 급성 골수성이고 급성 림프구성. 요거는 이제 어린이일 경우가 많겠죠. 여기도 한 가지 세포가 너무 많고 획이 너무 크죠. 이런 것들은 림프구성 이제 백혈병. 이제 골수성 백혈병, 림프구성 백혈병. 뭐 어쨌든 간에 이 한 화면에서 한 슬라이드에서 거의 뭐 요게 이제 적혈구인데 적혈구 숫자만큼이나 백혈구가 많다. 이거는 적혈구보다 더 많은 것 같다.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백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실제 저도 그 의과대학 다닐 때 이 백혈병 공부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은. 지금 이게 한꺼번에 이제 백혈병들을 나눈 건데 제가 의과대학 다니면서 정리한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백혈병의 큰 내용만 한꺼번에 딱 정리한 겁니다. 이거 다 하면 안 되겠죠? 지나가고. 자, 백혈병 중에서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백혈병 중에서 아까 요런 혈액 내에 적혈구가 가장 많지만 이제 백혈구가 약 한 5%에서 10% 정도 되는데 이 단핵구, 대식세포, 그다음에 림프에서 트레이닝을 받는 림프구, 그다음에 안에 과립. 아까 과립구 얘기했는데 과립구 안에 그 과립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요? 얘네들이 선천 면역이고 얘네들이 본투비 경찰이라 그랬잖아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무기가 들어있지, 무기가. 경찰인데, 뭐, 곤봉, 또, 요새는 뭐, 전자총, 뭐, 아니면 진짜 총, 뭐 뭔가, 나쁜 놈들을 잡을 만한 무기가 들어있는 게 이 과립구입니다. 과립구 안에 대표적으로 뭐, 그 산화물질. 예. 그래서 효소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뭐, 외부에서 침입한 물질을 만나면 그런 것들을 파괴하는 그런 무기가 들어있는 게 이제 과립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단핵구 중에서 이게 대식세포로 가는 것도 있고 아까 수지상세포 이렇게 가는 것도 있다고 했죠. 대식세포가 이 바이러스나 세균을 엄청 잘 잡아먹습니다. 림프구는 이제 T세포, B세포, NK세포. 요 T세포는 이제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 T세포 중에서 요 B세포를 좀 도와주는 애가 있고 실제로 지가 또 잡아먹는 애들이 있고 T세포 자체가 지가 경찰이 되는 애들 그 다음에 약간 첩보를 알려주는 애들 이런 애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첩보를 알려주는 애들을 헬퍼셀 그 다음에 지가 직접 때려잡는 애들을 사이토톡식 T세포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세포독성 T세포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NK셀, 자연살의 세포. 이런 애들도 직접 잡아먹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과립구는 호산구, 호염구, 호중구 이렇게 나눴었죠. 주로 이제 호산구는 대체로 아까 그 알러지나 또 기생충 감염 이런 거 있을 때 호산구가 많아진다고 했죠. 호염구는 뭐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상처가 나가지고 거기로 세균이 들어올 때 또는 뭐 이물질이 들어올 때 하여튼 염증만 생겼다 하면 호염구가 많아집니다. 호중구가 하여튼 이 세균이랑 바이러스를 제일 잘 잡아먹는 제일 대표적인 면역세포입니다. 호중구. 그래서 이 사이즈를 비교하면 그래요. 호중구, 대식세포는 말 그대로 제일 크죠. 그 다음에 단핵구에서 나온 수지상세포, 자연살해세포 이런 것들이 세포를 직접 공격하고 잡아먹습니다. 얘는 이제 첩보 역할을 하는 거죠. 첩보를 갖다 주는 거죠.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습관은 요거는 제가 내과 선생님인데 박민수 TV라고 있습니다. 그분 유튜브에서 제가 본 건데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아주 잘 맞기도 하고 그 선생님이 워낙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박민수 팁 컨닝. 자, 면역의 적군이 뭔가? 만성염증이다. 만성염증은 열이 잘 안 나요. 우리 몸에 오래오래 남아 있으면서 다양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흰 쌀밥, 그 다음에 설탕, 그 다음에 또 튀긴 음식, 이런 정제 탄수화물들, 그리고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 환경, 그 다음에 대기 오염, 해양 오염, 토양 오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염이 면역의 적군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이 부족한 거, 안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수면이 부족한 거, 휴식이 부족한 거, 전부 다 이게 바로 스트레스로 연결이 되죠. 이런 것들이 또 비만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과로하게 되죠. 그러면은 면역이 떨어지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이 되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많은 것도 문제가 됩니다. 당연히 할 수 있으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최대한 줄이면 좋겠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노출돼야 되는 경우는 우리가 면역을 튼튼하게 해가지고 이런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잘 걸러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되겠죠. 의외로 약물이 면역의 적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다음번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적군도 있어요. 뜻밖의 적군. 이게 너무 운동을 과하게 한다. 특히 밤늦게 운동하는 거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편식, 체중이 너무 안 나가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면역이 떨어져서 체중이 안 나가기도 하지만 체중이 너무 안 나가서 면역이 떨어지기도 해요. 이게 콜레스테롤하고 엄청 관계가 많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너무 낮추잖아요. 그러면 체중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면역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중국에서 뭐 다른 치료제도 없고 하니까 이제 입원해가지고 환자들을 체크해봤는데 콜레스테롤 낮은 사람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다시 회복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사망하시고 콜레스테롤이 처음부터 높거나 또 조금 낮아졌더라도 다시 콜레스테롤을 회복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코로나 초기에 다시 치료제가 없는 과정에서도 잘 살아남았다는 연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과도한 영양제, 이건 문제입니다. 좋은 영양소를 많이 담은 음식을 먹는 거는 괜찮지만 영양제를 너무 과도하게 드시는 거 이런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지나친 건강 염려증도 이제 문제가 되고요. 자, 우리 오늘은 폐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죠. 폐암을 예방하는 것은 흡연만 안 하더라도 폐암은 90%가 예방된다. 이렇게 돼 있던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의문이 있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흡연은 당연히 그 폐암의 위험성을 15배 또는 80배까지 연구 결과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15배 이상 이렇게 위험도를 높인다니까 흡연을 할 이유가 없겠죠. 당연히 7,000종의 유해 물질, 60종의 발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흡연을 얼마나 많이 했냐 그것도 중요하고 얼마나 이른 나이에 했냐. 요새 20대 30대가 암이 많아지는데 그게 이른 나이에 흡연하는 거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반드시 청소년 여러분들은 담배를 피우셨다면 지금 바로 끊으시고 아예 피실 생각을 안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랫동안 피웠냐 이것도 관계가 되고 또 하나가 깊이 들이마시는 것도 관계가 됩니다. 뭐 이렇게 크게 들이마시는 거 있잖아요.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면 폐암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이거는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금연만 하더라도 90%의 폐암은 예방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한번 보세요. 간접 흡연도 중요합니다. 간접 흡연은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한 방법입니다. 여기 이 담배에서 직접 나오는 연기 있죠? 요게 부류연이라고 하는데 요게 85% 이게 간접 흡연 때문에 폐암이 걸리는 사람들은 요 직접 여기 나오는 연기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류연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담배를 피고 난 다음에 후 내뱉는 거 있죠. 그것도 마시면 안 되지만 그것보다는 담배에서 직접 나오는 게 훨씬 위험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금연만 하더라도 90%가 예방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 조금 이따가 또 다시 살펴볼게요. 자, 직접 흡연하고 간접 흡연.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접 흡연도 매우 위험하긴 하지만 직접 흡연이 사실은 훨씬 더 위험하긴 하죠. 자, 비흡연자가 간접 흡연하는 양은 하루 한 갑을 이제 집에서 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집에 24시간 있었을 때 세계피를 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흡연만큼은 아니라도 간접 흡연도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겁니다. 특히 아이들 같으면 어릴 때부터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절대로 집에서는 안 피셔야 되고 물론 이제 끊으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두 번째 폐암의 위험 물질들은 이제 오염 물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성면이죠. 분진, 비소 뭐 이런 것들이 쭉 다 검댕 이런 것들이 다 폐암의 위험 요소고 알루미늄 코크스 생산하는 거, 그다음에 주물, 도장, 그러니까 페인트 칠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폐암의 위험 요소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발암 물질이죠. 이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발암 물질 직접적인 요인이 이런 성면이 가장 큽니다. 성면이. 요 옛날에 슬레이트 지붕, 지금도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그 옛날에 바꾼다고 많이 했는데 오래된 건물들은 예,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방사성 물질, 라돈, 우라늄, 요오드, 세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이제 그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에 보니까 어, 지금 우리가 그 이제 방사성 물질이라고 하면 뭐 대표적으로 와서 엑스레이라든지 그다음에 CT라든지 의료 방사선이 있고 지금 그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의 그 방사능 노출이 된 그런 오염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뭐 방류하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만든 그 홈페이지에 뭐 다양하게 이렇게 조사를 해놨던데 뭐 엑스레이는 뭐 그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CT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보다 이제 훨씬 양이 많기 때문에 주의하라. 그리고 일본에서 방사선 그 오염 물질에 노출된 그런 오염수들이 실제로 인체에 미칠 영향은 굉장히 미미하거나 작기 때문에 자연 방사선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더 깊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 얘기할 만큼의 충분한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만든 페이지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으로는 사실 폐암은 별로 그렇게 유전적인 경향성이 큰 병은 아닙니다. 드물긴 한데 한 2배 내지 3배 정도.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떤 유전자가 그랬느냐 아니면 그런 폐암에 그 걸릴 만한 분들이 어떤 생활 습관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까 담배 같은 것들이고 그런 오염 물질에 이게 자꾸 노출되는 그런 경향성을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암은 유전과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폐암을 그 예방하기 위해서 영양제로 실험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그 연구된 것이 베타카로틴이라는 영양제입니다. 우리 그 비타민 A 계열이죠. 베타카로틴 굉장히 지용성이고 우리가 많이 챙겨 먹는 영양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오히려 폐암을 20%에서 30%까지 상승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폐암을 막기 위해서 또는 폐암에서 내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영양제 챙겨 먹어야 되겠다고 베타카로틴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20%에서 30%면 적은 건 아닙니다. 다만 베타카로틴을 식품으로 먹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당근, 브로콜리, 뭐 근대, 시금치, 뭐 고구마, 호박 이런 주로 녹황색 채소들 이런 데 이제 베타카로틴이 많잖아요. 식품으로 드시는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그 말씀은 우리가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자기에게 맞는 것을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되고 식품으로 드시는 것은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아주 오염된 것만 아니라면 그리고 그 면역을 기르는 아까 몇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 너무 과도하게 걱정을 하시기보다 제대로 알고 그 중에서 자기에게 맞는 방법들, 자기에게 맞는 생활 습관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제가 면역에 대해서 마지막에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조금 더 짚어드렸어야 되는데 앞에서 설명하다 보니까 얘기가 조금 더 길어가지고 쉽게 그 말씀드리자면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한테 가장 맞는 것이 뭔지, 그리고 그거를 직접적으로 자기 몸으로 실험해 보겠다 하는 용기를 가지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면역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컴팩트하고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좀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면역 잘 기르시고 암을 예방하는 습관을 미리미리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암 걸리시기 전에 말입니다.